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사단법인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연봉 많이 받기 어려운가요?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양의원이라고 합니다. 네,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기술적인 내용은 전혀 없고요. 그냥 제가 여태까지 프론트엔드 개발자 길을 걸어오면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현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커리어를 어떻게 만들어갔는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힘을 준 사진인데 제 웨딩 사진이고요. 예,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런 발표를 하나 궁금해하실까봐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한번 할게요. 저는 이제 2016년도에 커리어를 시작해가지고 어느덧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거쳐왔던 회사들 패션과 AI를 결합한 스타트업에 있기도 했고 MCN이라고 불리는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에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계열사를 보유한 핀테크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도메인이 줏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은 다채로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선한 시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발표는 제가 속했던 조직이나 배경하고 무관하게 그냥 저희 개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 한번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연봉 많이 받고 싶으시죠? 네. 네, 당연히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연봉 받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서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이렇게 많은 시도들을 해봤는데요. 네, 저도 모든 게 처음이라서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현실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은 이런 이야기도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CTO가 될 수 없나요? 마크업만 잘 작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비전공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직업이죠.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디자인 패턴 같은 거 몰라도 전혀 문제 없죠.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처우 별로 안 좋잖아요. 네, 저는 이 모든 질문들을 다 들어봤는데요. 하나같이 다 긁히는 말들이었고요. 심지어 저는 이 모든 거에 다 해당도 됐어요. 예,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 걸까요? 저는 결국 프론트엔드 영역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예, 프론트엔드라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은 CS에 대한 전공 지식을 몰라도 큰 어려움 없이 학습이 가능하고 언어 자체도 다른 언어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이런 기술 학습에 대한 진입 장벽이 되게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HTML 같은 것만 알아도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는 흥미를 잃지 않고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고사양의 장비 혹은 특정 환경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입문이 쉬운 것하고는 대조적으로 이 영역을 통달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기술적으로 커버를 해야 하는 영역이 너무 넓어요. 단순히 웹 영역만 보더라도 수많은 브라우저 환경들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하죠. 저는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던 저의 모습이 이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그에 더해서 프론트엔드는 이제 모바일 영역 그리고 데스크탑 앱 심지어는 이제 서버나 인프라 영역까지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상황이 점점 오고 있어요. 예, 단순히 기술적인 어려움뿐만 아니고 업무적으로도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개발자 직군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포지션과 가장 많은 연결고리가 발생하는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능을 만들려면 당연히 동료 개발자들과 스펙 논의를 자주 주고받아야 하고요. 디자이너들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됩니다. 또한 PO나 PM들과 기술적으로 어떤 것까지 가능한지를 이제 설득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데이터, 영업, 마케팅, 운영 직군들과도 상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렇게 하루하루 오래 소통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개발하는 데 쓰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엔지니어로서는 좀 지치기도 하는 상황도 오는 것 같아요.
네, 직군에 대한 어려움 이외에도 환경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이제 우리가 다니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프론트엔드 개발자에 대한 그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느꼈어요.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기술 역량을 측정하는 기준도 뭐 객관적인 기준이 딱히 있지도 않고 서비스 개발에 대한 공수나 난이도 역시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왜 이런 처우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명쾌하게 알려주지 않죠. 네,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저는 이제 회사가 좀 일부 소수 인원의 감에 의존해 가지고 개인의 역량을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회사뿐만이 아니고요. 개발자들 역시도 프론트엔드 개발자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여기 계신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냥 5명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시니어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조건이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아마 그 대답은 천차만별로 다르거나 아니면은 잘 모르겠다고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진짜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냥 모르고 끝이 아니고 이러한 저의 이제 기술적인 고민, 뭐 커리어적인 고민을 함께 나눌 시니어가 이 시장에 별로 없다는 게 저는 더 큰 위기의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제가 되게 뭔가 하소연하듯 이렇게 좀 우울한 현실을 얘기했는데요. 예, 종합해보자면은 프론트엔드는 그 신규 직업이라서 밸런스 패치가 정상화가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직군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을 일단 부수고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이해도를 가진 고인물들이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시니어를 꿈꾸는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베스트 프랙티스 커리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베스트 프랙티스는 주로 뭐 회사의 동료로부터 배우거나 아니면은 기술 컨퍼런스 또는 뭐 사이프와 같은 동아리를 통해서 이제 쉽게 습득을 하실 수 있는데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상대적으로 이런 경험을 얻을 창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의 길도 있다는 것을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잘 살아남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개발자가 되는 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엔지니어의 베스트 프랙티스가 과연 뭘까요? 저는 오답노트의 정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잘하는 사람을 찾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지독하게 널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내가 따라하지 않는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나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고 그게 결국에는 쌓여가지고 베스트 프랙티스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오답노트 페르소나로 만들고 이 페르소나와 내가 얼마나 차이가 큰지를 비교를 하면서 이제 저를 점점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예, 제 페르소나 이렇게 생겼어요. 꽤나 위험한 느낌이 드는 녀석이죠. 네, 그래서 이 페르소나가 하는 행동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다 제가 했던 행동들도 있고 제가 이제 일하면서 보고 느꼈던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 종합된 결과인데요. 뭐 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수동적으로 일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 안 하거나 뭐 내가 잘하는 것만 어필하거나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거나 공부 안 하거나 독성 말투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뭐 종합해보자면은 주변 동료들과 협업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갇히는 행동들이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기 자신에게 갇히는 행동들이 되게 위험한 게 나의 가치랑 신뢰 자산을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나의 그런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업무적으로 슬럼프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 뭐 따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기술 만능주의도 역시 개발자라면은 모든 업무를 다 기술로서 해결하고 싶은 그런 그 충동이 있을 텐데 생각보다 우리 세상의 문제들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소통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이런 타협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제가 진짜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 개발자로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면은 기술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 저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운명이라고 이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오답노트를 이제 줄이고, 네, 이렇게 하면은 과연 나는 충분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떠오르실 텐데요. 한 가지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나만의 개발자 커리어 만들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주변 엔지니어들과 차별화를 만드는 나만의 전략을 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차별화 전략을 짜라고 하면은 좀 막막하니까는 제가 따라왔던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주니어 개발자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해내는 거를 먼저 목표로 삼고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일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품의 기능을 구현한다던가, 개발 일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한다던가, 서비스 유지 보수나 디버깅을 이제 도움 없이 한다던가, 마지막으로 기술 학습과 적용을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던가, 이런 것들 말고도 있지만은 여러분만의 방식을 통해서 이런 요소들을 더 많이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주니어 개발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시니어 개발자인데요. 시니어 개발자는 개인의 역량을 뛰어넘어가지고 팀이 나만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걸 목표로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팀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기술 세션이나 페어 프로그래밍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심리적인 상담, 멘토링 같은 이제 커리어 패스의 길을 밝혀줄 만한 그런 역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우리의 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공통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를 제작한다던가 또는 업무적으로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업무 효율화 체계를 도입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개인 수준에서 문제를 탁월하게 푸는 거는 주니어 개발자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팀을 변화시키는 거는 조금 더 많은 카리스마와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상 이상으로 이제 시장에서 손에 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더 경제적인 풍요를 꿈꿔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까지도 이미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니어 개발자로도 내 넘치는 야욕을 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다음 단계로 잡아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는 엔지니어링 리더를 한번 목표로 잡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팀을 넘어서 보다 더 넓은 범위로 나의 영향력을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술적 비전이라던가 북극성을 제시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기술 조직의 핵심 가치를 정하고 이걸 따르게 한다던가 또는 이제 조직의 이제 가장 그 역량이 떨어지는 바텀라인을 혁신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조직 전체가 더 생산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 엔지니어링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좀 그냥 원론적인 얘기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저의 경험을 섞어가지고 마무리하자면은 저는 이제 나만의 엔지니어링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했고요. 꽤나 괜찮은 방식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주기적으로 저에 대한 객관적인 역량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뭐 주로 하는 방법은 면접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요.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그 내가 관심 있는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게 생각보다도 더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외부의 시선에서 본 저의 역량 그리고 저한테 지금 현재 단계에서 기대하는 역할이 뭔지를 한번 더 맞춰볼 수 있고요. 이게 내 기대랑 실제로 외부의 시선이랑 맞는지 확인함으로써 나의 목표 설정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오퍼까지 받는 경험도 있으실 텐데 하다 보면은 적절한 시기에 그 카운터 오퍼를 활용해가지고 만약에 회사가 나한테 되게 박한 대우를 해준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한번 펀치를 날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은 되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리더십 역시도 그 커리어 패스에서 저는 누구나 다 해봐야 되는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연차가 낮아가지고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리더십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기회를 버리기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이 기회를 실현했던 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오히려 조직이 내가 그 연차가 적을 때 이런 포지션을 제안했을 때 생각보다 그 조직이 저한테 대한 그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포지션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리더십을 하더라도 역할을 미숙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생각보다 관대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실수를 할 만한 그런 여유를 최대한 빠르게 먼저 해보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술 영역을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로 나누지 않고 단련을 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저는 프론트엔드 대부분의 분야에서 기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남들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었던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굳이 하나의 길로 나누지 말고 웬만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범위를 커버해 보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다양한 직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직군들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업무를 간접적으로나마 간단하게나마 체험을 해보면은 왜 나랑 같이 일하는 이분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어지고 많은 그런 업무적인 비효율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거의 다 왔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직을 뭐 2년차 또는 3년차 이때 해야 된다라는 특정한 연차 사이클로 진행하는 거를 저는 주변에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이직을 해야 되는 판단 근거를 현재 환경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런 기준을 세운 이유는 제가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동안에는 제가 회사와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뭐 꼭 이때만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직에 대한 기회 자체는 그래도 항상 열어두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회라는 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 이제 저한테 연락 온 회사랑 커피챗을 하고 그런 것들도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스타트업과 큰 기업을 모두 경험을 해봤고요. 이는 모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각 환경에 따라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를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함께할 회사를 정할 때 어떤 특정 도메인을 따지기보다는 관심 있는 조직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고요. 왜냐하면은 경험상 도메인이 주는 즐거움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동료가 주는 행복은 굉장히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는 팀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많이 알아보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발표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기도 하고 무대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그래도 이 사내 테크톡부터 시작해가지고 발표를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는 이런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생각보다는 많이 익숙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작은 기회부터 놓치지 않고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